제목 장단기 투자의 비밀. 저자 레리 윌리엄스. 옮기니 이은주. 지은이 레리 윌리엄스는 투자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으로 근 60년 동안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매매 비법을 전수했으며 주요 매매 경진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1970년 이후로는 1966년에 본인이 개발한 기술적 지표 윌리엄스 퍼센티지 R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고 지금도 주요 경제지와 금융 및 투자 전문 사이트에 꾸준히 기고를 한다. 매매하고 연구하고 매매 도구를 개발하며 지내는 와중에 두 차례에 걸쳐 미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다. 전미 선물업 협회 회원이었고 퓨처스지 선정 제1회 선물 고수상, 오메가 평생 공로상, 올해의 트레이더상 등 포함해 수많은 상을 받았다. 샌디에고 시장은 2002년 10월 6일을 레리 윌리엄스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CNBC와 폭스뉴스에도 출연했고 직접 인터뷰와 인용문 등을 통해 수많은 언론 매체에 등장했다. 서문, 여러분은 이미 트레이더. 1999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이후로 주식이나 상품, 외환을 취급하는 트레이더가 많아졌다. 우리 집 정원사도 이런 자산을 매매하고 내 주치의도 내가 좋아하는 요리사도 그렇다. 이유가 무엇일까? 투자한다는 행동에는 흥분과 설렘 그 이상이 있다. 요즘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기도 싫어하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하기도 부담스러워한다. 그저 독립적으로 일하고 싶을 뿐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꿈꿔왔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트레이더로서 그 꿈을 실현했다. 이 책을 통해 그간 갈고 닦은 매매 기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탈출구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자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는 평생 상품 거래를 하며 살아왔다. 삼겹살 매매 계약 같은 거래는 해본 적이 없더라도 자동차나 주택 혹은 골동품 같은 소유물을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바꾸거나 현금을 받고 건네는 일은 흔히 이루어진다. 이마저도 해본 적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맛 바꿔본 적은 있을 것이다. 교사나 변호사, 배관공, 도랑 파는 인부 등으로 일하고 돈을 받았다면 시간과 돈의 교환 혹은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늘 뭔가 거래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시간을 거래한다고 할 때 실제로는 시간에다 기술까지 덧붙여 거래한다. 뇌 전문 외과의가 정형외과 전문의보다 시간당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실력이 뛰어난 쿼터백이 태클보다 더 많이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쿼터백은 포지션상 위험 수준이 더 높다. 특정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떤 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습득하기가 더 어렵고 수행에 따른 위험 수준이 더 높을 뿐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작업에 시간과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공을 드리블해서 슛을 쏘는 행위 자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카고 불스 구단주는 이런 기술을 보유한 선수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이 경기장에 관중을 끌어모으거나 TV방송 시청률을 높이는 등의 기회를 창출해 구단에 거액을 벌어다 줄 사람이라 본다. 따라서 아무 가치가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매매 세미나에서 이런 사실을 입증해 보인 적이 있었다. 봉인된 봉투 안에 개인 수표 한 장을 넣은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생긴 봉인 봉투 14개를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넣는다. 세미나의 참석자는 이 비닐봉지 안에서 봉인된 봉투를 하나씩 꺼낸다. 이때 $5,000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낸 사람이 그 수표를 가져간다. 비닐봉지 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빈 봉투 14개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고 그 수표가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한 순간 그 봉투 전부가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를 빼고는 전부 빈 봉투지만
어느 것이 빈 봉투인지 모르기 때문에 5,000달러를 얻을 확률은 15분의 1이 된다. 따라서 봉투 하나의 가치는 333.33달러다. 참석자들이 비닐봉지에서 봉투를 꺼내기 시작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빈 봉투는 아직 비닐봉지 안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 빈 봉투 5개가 꺼내어지면 비닐봉지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꺼낼 확률은 10분의 1이 되고 남은 봉투 10개의 가치는 각각 500달러로 높아진다. 비닐봉지 안에 남아있는 봉투가 2개뿐이면 봉투 하나의 가치는 무려 2,500달러나 된다. 아무 가치가 없는 빈 봉투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좀 더 공격적인 상품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숙지해야 할 사실이다. 미에 대한 가치는 구경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듯이 상품에 대한 가치 역시 마찬가지다. 트레이더로서 오래 생존하고 싶다면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가치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 혹은 다른 트레이더의 집단적 판단에 따른 가치 수준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격은 왕인 법이다. 그냥 그뿐이다. 나는 형성된 가격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가격에 관한 한 섣부른 예측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배웠다. 1974년에 나는 소 가격이 급등하리라는 판단에 따라 파운드당 43센트에 시장에 들어간 뒤 가격 추이를 보면서 매수 포지션을 계속 늘려나갔다. 나는 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당시 가격은 내가 생각한 가치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므로 확실한 매수 기회라 생각했다. 그래서 가격이 40센트 언저리로 하락했을 때 더 매수했다. 43센트도 괜찮은 가격인데 40센트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런데 가격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파운드당 38센트까지 떨어졌다. 헐값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에 조금 더 매수했는데 그 다음에는 35센트, 30센트로 떨어졌고 결국에는 28센트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더는 자금 여력이 없었다. 3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300만 달러나 투입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2개월 후에 파운드당 60센트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나는 시장에 없었다. 틀림없이 이익이 나리라 확신했던 그 매매에서 일찌감치 손 털고 나온 상태였다. 이 책 후반부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 때문에 2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때 몇 차례 이익을 냈음에도 이 매매에서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 여전히 시장에 떠돈다. 수년간에 걸쳐 곱씹어본 이때 경험을 토대로 2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첫 번째 원칙은 가치의 수명이 매우 짧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상품이나 주식을 매매할 때 그 가치가 오래 지속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보다 비중이 더 큰 두 번째 원칙은 시장 추세와 동향이 중요하기는 하나 투자 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어쨌거나 소선물 매매에 사용할 자원을 철저히 관리해서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뎌냈었다면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측했던 시장 움직임이 정확히 언제 나타날지는 누구도 모른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 예측이 완전히 틀렸기보다는 예측의 실현이 지연되곤 한다. 신중한 트레이더는 이렇게 예측 실현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매매 계획을 수립한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원칙 가운데 자금 관리에 관한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상품 선물 거래에 관해 떠도는 끔찍한 이야기들은 전부 사실이다. 순진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완전한 실패를 맛봤다. 아무리 성공한 트레이더라도 오판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보기 일수다. 다들 그렇다. 듣기에는 끔찍한 대실패는 대개 단일 매매에 쏟아부은 자금 규모가 너무 컸거나 손실 포지션을 너무 오래 유지한 데서 비롯됐다. 손실 매매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한시라도 빨리 배워야 해당 매매에서 최대한 이익을 내는 길로 더 빨리 들어설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매매에서 치명상을 입는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실패 때문이다. 실패가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된다고 자유할 일이 아니다. 실패하면 재정 상태만 나빠질 뿐이다. 위 사실에서 성공의 기초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점성술 같은 초자연적 도구로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도 혹은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가치가 우위를 점할 수도 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두 개의 세계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핵심이다. 물론 미래 예측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난다긴다는 첩보원을 거느린 미국 정보기관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보기관보다 예측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같은 스포츠 전문 잡지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곤 한다. 1997년 당시 이 잡지는 대학 미식축구 대전에서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우승을 점쳤고 미시건 대학은 18위로 예측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날 때 미시건 대학이 1위를 했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워싱턴 대학은 3위 정도로 예측했고 워싱턴 주립대학은 상위 20위 예상 명단에 들지도 못한 팀이었다. 그런데 워싱턴 대학은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워싱턴 주립대학에 패했고 워싱턴 주립대학은 결국 펜텍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로즈볼에서 미시건 대학을 상대로 아깝게 졌다. 역사는 반복된다. 마이크 타이슨이 산 증인이다. 몬타나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은행장이 몇 년 동안 은행돈을 횡령하고 있었다. 은행장은 이 돈을 메워놓겠다며 100만 달러를 더 빼내 당시 핵주목으로 통했던 복싱계의 절대 강자 마이크 타이슨과 버스터 더글라스가 맞붙은 경기에서 타이슨 쪽에 돈을 걸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이슨이 패했다. 결국 이 은행장은 빈털터리가 됐고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옥되는 처지가 됐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사례는 이외에도 아주 많다. 일례로 종이신문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릴지 혹은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몰락할지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겠다며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진 유리만 잔뜩 삼켜야 할 운명이다. 구슬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눈만 아플 뿐이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여러분이나 나나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해도 특히 가격 동향은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의 기초를 다지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수년간 나는 자신만의 도구나 지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칭 금융 전문 예측가라는 사람들을 추종했다. 그러나 결국 신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이다. 우리는 경주마에 돈을 걸고 롤레판을 돌리고 주사위를 굴린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부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 얼마나 따분하겠는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 미지에 대한 매혹, 승리가 주는 전율, 한계 극복을 위한 도전 등을 대체 어디에서 경험해야 하나. 탁월한 예측력 덕분에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누가 일을 할까? 밀은 누가 재배하고 소는 또 누가 키우겠는가? 이런 상황이면 아무도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화관도 TV도 통신회사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를 또 누가 고용하겠는가? 이미 말했다시피 전지전능한 신은 우리가 미래를 너무 많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더불어 선물 시장의 미래 또한 우리가 모르기를 바라는 듯하다. 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투기란 알 수 없는 미래에 예측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투기는 이기는 데 유리한 전략을 개발하고 승산을 높이고 승리의 전략을 구사하고 새로운 참여자 혹은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포함해 그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임이다. 투기하다, 스페큘레이트는 관찰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스페큘라에서 파생한 단어이며 안경을 뜻하는 스펙타클의 어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도박꾼과는 달라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다.
도박꾼은 카지노 쪽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 같은 투기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지만 예측했던 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는 보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투자 자금 보존에 적합한 기법으로 투자 포지션을 보함으로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투기 기술의 근간은 약간의 관찰과 상당량의 보존으로 이루어진다. 시장에 관한 믿음 체계. 나는 그간 했던 조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강력한 믿음 체계를 구축했다. 지금 이 매매로 그것도 아주 큰 손실이 난다고 믿는다. 이익이 난다는 믿음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시장에 관한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다. 이익이 나는 매매는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손실이 나는 매매는 그렇지가 않다. 당연한 말이겠으나 트레이더를 망가뜨리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다고 생각하며 매매에 임하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긍정적 사고는 결국 자신이 이긴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굳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계약을 매매하고 너무 오래 매매 포지션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어쨌든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 기대하고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 변동이 일어나거나 추세 반전이 일어나리라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바람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 즉,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 믿음이 계속 강화되면 손실 매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레이더에게 믿음 체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하는 매매에서 이익이 나리라 믿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긍정적 믿음 때문에 정말로 손실이 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손실이 나는 그 포지션을 계속 붙들게 된다. 물론 성공하는 트레이더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다음에 혹은 한 번만 더 하면 분명히 이익이 난다는 등의 과도하게 긍정적인 믿음은 정말 위험하다. 이제 내 부정적 믿음 체계에 따른 흐름을 살펴보자.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에서 손실이 난다고 보고 신이 이번 매매에서 내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고 믿는다. 아래 자료가 이런 믿음을 뒷받침한다. 즉, 펀드 매니저의 75%가 다우지수를 능가하는 실적을 내지 못하며 단기 트레이더의 80%가 벤처 캐피탈 투자로 손실을 낸다. 나 역시 이익을 내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중에도 성공하는, 이익을 내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손실을 내는 사람이 훨씬 많으리라 감히 장담한다. 나는 큰 손실을 낸 적이 없었다. 내가 만약 평균 이상의 손실을 냈다면 이는 내 탓이 아니라 시장 탓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굳이 나를 무너뜨리려 애쓴 적이 없었다. 결국은 내 탓이었다. 나는 매매에서 이익이 난다는 믿음에서 사로잡힐 때마다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우를 범했다. 어떤 사람이 강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믿음 체계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다. 나도 이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확신에 차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그런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는 말을 행동에 옮긴다. 누구나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그런 정신적 믿음이 인생이라는 연극의 각본가가 돼 우리 삶을 그려내는 셈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부정적인 믿음 쪽을 택하라. 요컨대 이번 매매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어라.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손절매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손실을 관리하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고 첫 번째 구명정을 잡아타고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 매매 포지션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지분이나 계약의 수가 너무 많으면 사소한 손실로도 낭패를 볼 수 있다. 미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승산이 별로 없는 게임을 시작할 때 이런 식이면 완패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설 뿐임을 명심하라. 투기의 길로 들어서다. 나는 너무 게을러서 일하기 싫고 너무 정직해서 도둑질을 못하기 때문에 로데오 기수가 됐다. 프레클스 브라운, 로데오 황소타기 세계 챔피언. 내가 투기의 길로 처음 들어선 것은 7학년, 중학교 1학년에 해당 때였다. 이때 폴 하이랜드라는 친구가 동전 던지기 놀이, 즉 동전을 던져 한 명을 뽑는 게임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알려줬다. 몬태나주 빌링스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투기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 일과 무관하지 않다. 그 출발점은 동전 던지기였다. 여기서는 분명히 돈을 좀 잃었지만 미술 수업이나 축구 이외의 영역에서 내가 새롭게 알아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도박이나 게임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꽤나 많다는 사실이었다. 투기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한다. 폴 마컴과 버질 마컴이 한 팀이 돼서 내 돈을 따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다. 한 사람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뒷면이 나오는 식이면 나는 이 게임에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두 사람이 짜고 내 돈을 따간 다음 둘이 돈을 나눠 가졌다. 시장 조작이 무엇인지를 이때 처음으로 배운 셈이었다. 억울했으나 경찰서나 기타 기관에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국가기관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며 이런 기관이 그와 같은 불공정한 일을 바로 잡으리라는 기대도 없다. 영화에서처럼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딱 맞춰와서 도와주는 꼴을 못 봤으니 말이다. 잭 매커퍼티는 빌링스에서 가장 힘이 세고 싸움도 제일 잘하는 아이였다. 몬태나주 전체에서도 가장 센 소년이었다. 몬태나주에 카우보이나 건장한 석유 채굴 인부 혹은 광부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잭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였는지 짐작이 가리라 본다. 다 큰 청년이 내 팔을 치면 팔이 좀 아픈 정도였으나 아직 소년이었던 잭이 누군가의 팔을 치면 뼈가 부러졌다. 무서워서 제 근처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잭은 싸움질이 일상이 된 삶을 살더니 결국 경찰과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이던 끝에 사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폭력 때문이 아니라 잭이 그 경찰관의 아내와 데이트를 해온 사이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쨌거나 동전 던지기를 하는 사내들 대부분이 잭하고는 게임을 하려 하지 않았다. 보통은 잭이 게임에 졌을 때 상대에게 동전을 건네주지만 만약에 잭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 으름장을 놓으며 잭을 흠칫 두들겨 팰 수 있을까? 여기서 얻은 투기와 관련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파트너를 구해서 신중하게 일을 꾸며라. 수년 후에 리차드 울머가 개발한 소선물 매매 시스템으로 나는 5,000달러 계정을 4만 달러 이상으로 불렸다. 폭넓게 사용되는 스토캐스틱 지수의 고환자라고 주장하는 조지 레인이 소유한 증권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조지가 스토캐스틱을 고안하지는 않았고 나는 이 증권회사 계좌에 들어있던 4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했다. 규제당국이 조지의 증권 계좌를 폐쇄했는데 폐쇄 직전에 내 계좌에 든 돈을 다 인출해 가져갔기 때문이다. 잭한테 배운 또 한 가지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동전 던지기에서 졌으면 돈을 줘야 하는데 잭은 뻔뻔하게도 돈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부당한 상황을 꾹꾹 참아왔는데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잭의 배를 때렸다. 깜짝 놀란 잭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너 하나쯤 당장이라도 박살을 낼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할 테면 해봐. 어디? 규칙을 어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질린다 질려. 이제 더는 못 참아. 내가 내 몸의 뼈를 전부 부러뜨릴 수 있는 거 잘 알지. 너는 그런 걸 즐기는 녀석이니까. 그러나 너하고 맞서 싸우는 이 기분과는 비교가 안 될걸.
됐다, 됐어, 알았다고. 잭은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내게 줘야 할 돈을 건네주고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 이후로 우리들은 친구가 됐지만 동전 게임은 다시 하지 않았다. 몬태나주에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한다. 내 아버지도 유황 정제 공장에서 고약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하며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도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전자공학 공부까지 했다. 당연히 직장인 코노코에서 아버지는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근면과 충성심을 근간으로 한 전략이 통했는지 아버지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는 이점 가운데 하나는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직원의 대학생 자녀가 원하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방학 때 그 공장에서 일했다. 그때 나는 여기 사람들처럼 일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굳혔다. 이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무 시간대가 계속 바뀌곤 했다. 이번 주에 오후 3시 30분에 출근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오후 11시 30분에 출근했고 또 그 다음 주는 오후 3시 30분 혹은 오전 7시 30분 근무조로 투입되는 시기였다. 근무 일정을 굳이 왜 그렇게 짜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그 흐름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뜨겁고 시끄럽고 악취로 가득 찬 정제 공장에서 오랜 시간 힘들어 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다. 정제 공장에는 100만 개는 된다 싶을 만큼 각종 밸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개폐 방식이 전부 동일하다는 사실은 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사실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내 기술력이 한참 떨어진다는 표시인데다 기계장치에 관한 한 모르는 것이 없다시피 했던 내 아버지가 생각나서 몹시 의기소침해졌다. 고치지 못하는 기계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는 정말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뭔가 집, 어머니가 사용할 수납장을 만들기도 잘했고 고치기도 잘했다. 남에게 일을 시키고 수리비를 턱턱 낼 정도로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었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이런저런 기술을 더 많이 익히는 법이다. 남을 부릴 돈이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일이 서툴다 보니 공장 사람들이 종종 핀잔을 줬다.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어른들과도 잘 지내는 듯 보이는 내 형과 비교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일을 못하느냐며 나를 놀리곤 했다. 원래 게으른 성향에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고 뭘 해도 잘 해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내가 처음으로 자존감을 느낀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였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 기분은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에서 깬 후에도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 대저택을 소유한 큰 부자들은 대체 어떻게 성공했을지 궁금했다.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탈출구가 필요했다. 돈벌이는 동전 던지기 게임보다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편이 훨씬 괜찮았다. 가짜 운전면허증은 개당 $5, 출생증명서는 개당 $20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솜씨가 젬병이라서 증명서 위조는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적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벌었고 독자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험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을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고 아버지와 같은 단조로운 삶에 절대 만족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규칙이란 규칙은 전부 지키며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삶을 살았다. 한 가지만 빼고. 사슴 사냥철이 오면 아버지는 그 교과서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우리는 사슴과 영양, 엘크 등을 마구 잡아서 가족의 식량으로 삼았다. 우리는 사슴 사냥 허가증 하나로 서너 번은 사용했다. 물론 이는 규칙 위반이었지만
살아남으려면 규칙이고 뭐고 없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교과서처럼 사는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냥과 관련해 나는 어느 쪽을 좋아했을까? 허가받은 마리수만큼 사냥을 사냥하는 것? 아니면 규칙 위반 사실을 들킬 위험을 감수하고 사슴이든 물고기든 양껏 잡는 것? 내가 어느 쪽을 더 좋아했는지 가끔 생각해 봤다. 어느 쪽이든 나름의 전율이 느껴지는 일이었다. 투기자로서의 내 삶은 이렇게 시작됐다. 진정한 투기자는 전율이 느껴지는 상황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지적 희열을 갈구하듯 전율할 대상을 찾아 헤맨다. 방과 후에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크리스마스 카드와 꽃씨를 팔아 용돈을 벌기 좋아했던 것도 아마 이런 이유에서였지 싶다. 매매에 성공할지 아닐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 위험 요소이긴 했지만 일단 가서 사람들에게 팔 물건을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만으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힘들게 일하는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고된 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 앞서 말한 로데오 기수들처럼 나 또한 너무 게을러서 일을 못하고 너무 정직해서 도둑질을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 가거나 해군에 입대하는 일이 나로서는 당연한 진로로 여겨졌고 부모님도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랐다. 부모님은 내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고 대학 진학은 그런 삶을 향한 필수 관문이라고도 했다. 1962년 어느 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신문을 보니 최고 인기주라며 올라오던데 정확히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다. 자, 봐. 제너럴 모터스 주식이 1.5포인트 상승했다고 나오잖아. 만약에 내가 어제 이 주식을 샀으면 오늘 바로 $150를 번다는 의미지. 이 말에 나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단 하루 만에 $150라니. 세상에 동전 던지기 게임과는 비교가 안 된다. 당시 $150는 정제공장 근로자가 받는 주급보다 많은 돈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이다 싶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일을 시작했을까? 나는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내게 딱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내 인생 최대의 도전 과제에 달려들었고 1962년 이후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게 됐다. 실제로 1978년과 1981년에 미 상원의원에 출마했을 때를 제외하고 시장을 떠난 적이 없다. 한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내 아버지도 흐뭇하게 생각할 만큼 나는 이 두 번의 외도 외에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다. 물론 정제공장 아르바이트나 대학 재학 중 혹은 대학 졸업 후 했던 일과는 전혀 달랐지만 말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성공하는 투기자는 세 가지 동기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 남보다 돋보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현재 상황에 대한 내적 불만이다. 이런 심적인 불만은 투기자의 주요 자산이기도 하다. 대다수 사람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 체감한 적은 없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 말하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더 균형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간혹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곤 한다. 이 내면의 불만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내 생활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 불만이 거대한 풀무가 돼 투기자 속성이라는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운다는 사실이다. 평생 직업과 인생 여정. 만약에 시장 매매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옛 여자친구와 내 부모 형제, 심지어 내가 기억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까지 내 가치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면 아마 나는 투자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내 자신의 가치 증명을 위해 매일매일 일을 한다고 봐도 된다. 내가 자아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말로만 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나 자신이 온갖 고난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싶다는 의미다. 내가 매매 일을 한다는 말은 탈출구를 찾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찾았던 탈출구를 여러분에게도 보여줄 생각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계속해서 성공하는 트레이더로 남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줄 생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근래 몇 년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또한 이 책을 통해 시장 적응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이 간다면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도전 가득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보자. 내 또래라면 지금쯤 70줄에 접어들 나이일 테다. 이 나이면 대다수가 은퇴한 이후일 테고 인터넷을 하거나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일상에 만족하며 지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현역 생활이 주는 전율을 느끼며 산다. 때로는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계약을 하면서 매매에 몰두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활력이 넘치고 늘 머리를 굴려 생각을 하게 된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내 웹사이트 ireallytrade.com을 방문하기 바란다. 시장은 나에게 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시장과 늘 함께하는 지금의 삶보다 더 행운 가득한 삶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아버지가 인생에 관해 알려준 가장 큰 가르침이 있다. 아들아,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란다. 투기로 성공하고 싶으면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라. 그렇게 하면 큰 보상이 따른다. 제1장 혼돈 속에서 질서 찾기. 매매로 이익이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소규모 포지션인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경우고 또 하나는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대규모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다. 빌 미헌. 서문의 내용이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는 투기적 목적과 부합했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차례다. 주식 및 상품 선물 매매에서 투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투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나조차도 투기가 정말 내게 맞는 방식인지 궁금할 때가 가끔 있다. 이번 장의 내용이 초판과 비교해 바뀐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의외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 말하는 개념은 10년 전이나 20년 전, 더 나아가 100년 전이나 거의 같다. 이것이 내가 하는 매매, 특히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는 일, 흔히 트레이딩의 기본 토대다. 나는 명확한 시장 구조와 일정한 지침 혹은 가격이 움직이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일단 이를 확인하고 나면 이런 구조나 가격 변동 방식은 장내 매매든 전자 매매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격 변동 상황은 매매 당일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등으로 나타낸다. 내가 할 일은 이 암호 같은 숫자 조합의 의미를 잘 분석해서 시장 상황을 더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메르인의 문자를 해독하려는 고고학자처럼 나는 시장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내 임무를 여전히 수행 중이다. 초판 발행 이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즉, 컴퓨터 덕분에 장내 매매가 전자 매매로 바뀌었다. 장내 매매 마감 후 한두 시간이면 이 전자 매매 시장이 개장한다. 이 때문에 공개 호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내 매매의 영향력이 급격히 사그러졌다. 시장 배우기. 트레이더로서의 내 인생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메릴린치 소속의 브로커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돈을 좀 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이 브로커의 선택과 판단은 절반은 맞았다. 의기투합하자마자 처음에는 행운이 따랐다.
그런데 브로커는 수수료 수입으로 큰 돈을 벌었으나 나는 돈을 잃었다. 더구나 그 돈은 내 돈도 아니었다. 만나본 적도 없던 사람의 부탁을 받아 투자한 돈이었다. 나중에 생각하니 이때 경험한 투자 실패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으니 이 실패는 단순한 행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 일을 계기로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이렇게 쉽게 손실을 볼 수 있다면 반대로 쉽게 이익을 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이 브로커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던지라 전문가적 조언이나 제안을 거의 하지 않았다. 브로커는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자는 쪽이었지만 나는 단기적 시장 변동 흐름을 포착해 큰 이익을 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단기 트레이더가 되는 훈련을 시작했다. 매매 교육을 해줄 사람도 마땅히 없었고 달리 아는 멘토도 없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책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의 막막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책을 몇 권 읽으니 매매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다. 나는 이 분야 고전에 해당하는 조셉 그린빌이 기술적 분석에 관해 쓴 책을 읽고 당일 시가와 종가, 고가, 저가, 그리고 주시해야 할 기타 지표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투자계의 전설이라 할 그랜빌의 책은 지금도 여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어느새 시장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밤에는 평균 대여섯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월가를 이기는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돈은 벌었는데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아내 앨리스는 남편을 시장에 빼앗긴 채 미망인과 다름없이 지내는 신세가 됐는데도 이런 나와 내 생활 패턴을 지지해줬다. 그러다 포틀랜드에서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로 이주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그때 나는 법학 공부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베이비 바 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정식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때 나는 변호사가 되는 일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특히 로펌에서 일한 후에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내가 생각한 변호사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다. 중범죄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변호사라는 직군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몬테리에서 나처럼 차트를 작성해 활용하는 브로커 2명을 만났다. 조 밀러와 돈 사우사드였다. 나는 두 사람과 의견을 나눴고 이들은 시장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들려줬다. 셋 다 그랜빌이 주창한 온 밸런스 볼륨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30개에서 50개 주식을 대상으로 OBV 차트를 작성했다. 이 외에 요즘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거의 모든 책에서 지지했던 또 다른 분석 도구인 이동평균도 함께 기록하기 시작했다. 매매가 몇 차례 성공하기는 했지만 전문 트레이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준 것은 길버트 할러가 쓴 책 할러의 주식시장 추세 이론을 통해서였다. 나는 이 책에서 주식과 투기에 관해 많이 배웠다. 이때 할러를 알게 됐는데 그가 내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준 것이 지금까지도 감사하다. 서로 의견을 나눴던 1963년 당시 할러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주가 상승이 이미 이루어진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이른바 모멘텀주, 주가 추세에 가속이 붙은 종목을 겨냥하는 펀드가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할러는 무려 1964년에 이 방법을 사용해 밥벌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할러의 생활 방식은 내가 원하던 것과는 달랐다. 벽돌 위에 낡은 문짝을 올려 책상으로 썼고 편지지 뒷면을 메모지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잔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다. 마침내 나도 시장 작동 원리에 관한 이론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가격 반등과 하락을 주도하며
평균 가격이라 칭하는 일종의 균형점을 중심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가격이 저점을 찍은 후 평균점으로 회귀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자면 가격의 과도한 확장 상태를 포착해야 하고 그 다음 이런 가격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 언제 평균 회귀가 일어나는지를 암시하는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까다로운 부분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줄 그럴듯한 주요 이론이나 분석 도구가 분명히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시장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원칙이 반드시 존재하리라 추정했다. 결국은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다. 희소식은 주가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움직이는 방식, 즉 주가 변동 방식에 관한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안 좋은 소식은 이 구조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가격 추이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의 구조와 질서를 배운다면 이면의 작동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이 전하는 언어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쳤고 이 시장 언어를 해독하는 비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시장을 차트로 나타내기. 시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시장이라는 곳이 차트 사용이 일반화된 일종의 시각적 세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차트는 일일 가격폭을 나타낸 막대기를 중심으로 시가를 왼쪽에 짧은 수평선으로 표시하고 오른쪽에는 역시 짧은 수평선으로 종가를 표시한 형태로 작성한다. 막대 최상단은 주식이나 상품의 일중 최고가를 나타내며 막대 최하단은 당일 매매된 주식이나 상품의 최저가를 나타낸다. 추후 다시 살펴보겠지만 시가는 일중 가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조 밀러와 존 사우사드 그리고 1966년 처음으로 협력 작업을 했던 해군 대학원생 커트 후퍼와 함께 이 개념을 정립했다. 당시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해 해답을 도출했다. 우리는 오비 위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좀 더 신뢰할 만한 공식을 원했다. 오비 위를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우주와 비그놀리아가 고안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이보다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일 주가 변동 상태를 나타낸 가격 막대를 차트 하나에 그려 넣다 보니 차트를 읽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자칭 차티스트, 도표화된 자료를 이용해 주가의 과거 추이를 분석하고 미래 동향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가격 흐름 그래프를 읽어왔다. 대체로 1980년대 초까지 이들 차티스트는 직업도 없는 팔촌만큼이나 귀찮은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다. 차티스트는 차트로 만들어내는 모양을 보고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 다음 그 형태에 따라 쇠기형, 머리 어깨형, 페넌트형, 깃발형, 삼각형, 이중바닥형, W자형, 이중천장형, M자형, 1, 2, 3형 등의 명칭으로 구분한다. 그들은 수요와 공급 간의 싸움이 이런 패턴을 형성한다고 본다. 어떤 패턴은 매도 상황을 나타내고 또 어떤 패턴은 전문적 매집 상황을 나타낸다. 흥미롭기는 하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수요와 공급 요소와는 전혀 무관한 패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1-2는 은화를 150회 던져 나온 결과를 기록한 차트인데 삼겹살 가격 차트와 상당히 비슷하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 1-3은
일일 온도 그래프일까? 아니면 대두 가격 차트일까? 누가 알겠는가? 차트 패턴만 봐서는 기온 기록인지 대두 가격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비시장 자료 혹은 경제성 정보를 주식 및 상품 가격처럼 기록해 표시하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행동이 반영된 결과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차트 행태와 정보 및 자료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 차티스트는 점괘판을 던져버리고, 즉 뜬금없는 예측 도구에서 컴퓨터로 갈아타면서 기술적 분석가라는 명칭을 얻으며 어엿한 직업군으로 거듭났다. 분석 도구가 컴퓨터로 바뀌니 차티스트에 대한 신뢰가 더해지면서 마치 과학자처럼 번듯한 전문 분석가로 보였다. 실제로 수많은 책이 모모에 관한 새로운 과학이라거나 모모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명칭을 달고 출간됐다. 그런데 이런 광기에 과학적 요소가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은 월가의 호화로운 사무실 깊숙이 숨겨놓은 신비한 마법의 북소리, 심지어 극소수의 내부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리듬에 맞춰 움직이지는 않는다. 가격 변동의 진원지가 무수히 많고 인간의 감정은 시장 호황이나 불황에 관한 뉴스나 브로커발 비밀 정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가격 차트에서 과학적 규칙성을 찾기가 어렵다. 비무작위적 시장 속성. 상품 가격은 마치 술에 취해 어디로 가는지 혹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배회하는 선원처럼 정처 없이 움직인다. 수학자는 과거 가격 추이와 미래 추세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동료인 빅 리더호퍼는 자신의 대표자 투기자를 위한 교육에서 이와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뤘다. 또 인기 있는 자신의 스펙 리스트 추종자에게도 이 부분을 언급했다. 차트상에서의 가격 추이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술에 취한 선원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배하고 있더라도 이런 마구잡이 행동에도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 대개는 그 장소를 알아낼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려면 이 마구잡이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 가격 흐름에는 상당 수준의 무작위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완전한 무작위 게임과는 거리가 멀다. 이 책 초반부에 해당하는 지금 시점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말해 시장 매매가 완전한 무작위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끔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저 요행수나 바라며 다트 던지는 방법을 배우는 문제나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시장 매매가 완전한 무작위 게임이라면 분석이 아니라 요행수나 놀이라는 내용으로 이 책의 나머지를 다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50번, 뒷면이 50번 나온다는 전제에서 시작해보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50%다. 뒷면이 2번 연속으로 나오고 다시 동전을 던졌을 때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역시 50대 50이다. 과거 사건이 현재 혹은 미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동전이나 주사위 혹은 룰렛판에는 기억이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즉 무작위 게임이므로 발생 확률이 고정돼 있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종가가 상승 마감할 확률은 50%다. 다음날 다시 상승 마감할 확률도 50%고 그 다음날 역시 상승 마감 확률은 50%다. 하락 마감에도 당연히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하락 마감 이후에 다시 하락 마감할 확률은 50%이고 여기서 다시 하락 마감할 확률도 50%이며
그 다음날 하락 마감 확률 또한 50%다. 그런데 실전 매매의 세계는 이렇게만 움직이지 않는다. 요컨대 가격 흐름은 완벽하게 무작위로 전개되지 않는다. 표 1-1은 다양한 시장에서 종가가 상승 마감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다. 장이 열리면 컴퓨터가 종목을 매수하고 장 마감 시 해당 종목을 매도했다. 완벽한 무작위 게임이라면 확률이 50대 50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 수치에서 약간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다. 종가가 시가를 상회한 비율이 평균 53.2%였다.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락 마감한 후 다음날 시가에 매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표 1-1에서와 같은 상승 마감 비율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 1-2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았던 횟수 이후 종가가 시가보다 높았던 비율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상태로 장이 마감되고 다음날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마감된 비율을 나타낸다. 트레이더에게 이는 크게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시장 하락은 반등을 위한 기초다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과거에는 이에 관한 정확한 비율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표를 매매에 활용할 생각이 없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1회뿐 아니라 2회 연속으로 하락 마감한 이후 종가가 상승 마감하는 비율이 평균 53.2%였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달랐다. 우리가 놓친 부분은 시장이 완벽하게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특정한 패턴으로 시장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무작위 세계에서는 예측이 무의미하다. 이렇듯 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인다는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다트 던지기와 같은 요횡수 바라기에서도 벗어나 과학적 분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1998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해당하는 기간의 닥스지수 업데이트본을 살펴보자. 종가가 하락 마감할 때마다 다음날 시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장 마감 시 주식을 매도했다고 하자. 1591회 매매에서 이익을 내는 확률이 52%이지만 손실 규모는 무려 6550달러에 달한다. 2회 연속으로 하락 마감 시 724회 매매에서 이익을 낼 확률은 52.2%이고 여기서도 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때 손실액은 1568달러에 불과하다. 3회 연속으로 하락 마감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다면 총 334회 매매에서 55% 승률로 무려 25,295달러 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바란다고? 닥스 지수 기준으로 주중 주가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나는 요일이 있다. 따라서 3회 연속으로 종가가 하락 마감했을 때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만 주식을 매수하자. 그러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온다. 즉 204회 매매에서 이익을 낼 확률은 58%이고 순이익 규모는 44,795달러나 된다. 몇 년 후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썼을 당시에는 활기를 띠지 않았던 다른 시장에서도 가격 흐름에 관한 한 이와 동일한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시장 가격 구조에 대한 이해. 거의 모든 시장에서 가격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생각하면 차티스트라는 명칭이 과연 적합한가 싶다. 나는 이들이 시장 흐름에서의 주요 핵심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즉 가격은 막대 최상단은 당일 거래가 중 최고가이고 최하단은 당일 거래가 중 최저가를 나타내는 식의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우 체계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이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과 비슷하다. 일단 알파벳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단어를 읽을 수 있고
단어를 알아야 문장과 전체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알아야 할 첫 번째 알파벳을 통해 확실해지는 사실은 시장 활동이 단기 고점이나 저점 형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런 기초적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시장 구조가 이해될 것이다. 나는 간단한 공식으로 단기 시장 저점을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저점을 중심으로 이를 상회하는 저점이 여러 포진하는 상태일 때 이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된다. 시장 흐름을 조사하면 저점 형성 이래 가격이 하락한 이후 신저점 형성에 실패하면 추세가 전환되면서 최종 저점이 단기 저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단기 고점은 정반대다. 고점 중심으로 양편에 이 고점을 밑도는 고점이 포진해 있다. 주가가 상승하며 일중 최고치를 찍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1930년대에 헨리 윌러 체이스가 이룩한 성과의 경위를 표하는 의미에서 이런 단기 고점 및 저점을 환형 고점 및 저점으로 명명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노트에 가격을 기록했고 이렇게 기록한 고점 및 저점들을 원형 혹은 반원형으로 에워싸면 최종 고점과 저점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는 몇몇 단기 고점 및 저점을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이런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금방 눈에 들어온다.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유의미하게 조합하는 단계로 들어갈 차례다. 단기 고점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순서로 시장 흐름이 전개된다는 점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자동적이며 매우 기계적인 방식으로 시장 동향을 측정할 수 있다. 매매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인사이드 데이라고 하는 포화형, 잉태형 매매일이 있다. 장중 내내 전일 가격 변동폭 내에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이때는 전일 고점보다 낮은 고점, 그리고 전일 저점보다 높은 저점이 형성된다. 9개의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총 5692의 매매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92건이 포화형이었고 이는 전체의 약 7.6%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단기 주가 변동 지점을 포착하는 일이므로 포화형 매매일과 포화형 주가 패턴에서 암시하는 단기 변동 지점은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다. 포화형은 시장이 혼조세에 돌입했고 현 주가 변동세가 더 진행되지 않았으나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하고 주가 변동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포화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아웃사이드 데이, 즉 장악형 매매일이 있다. 장악형 패턴은 고점이 전일 고점보다 높고 저점은 전일 저점보다 높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다. 장악형 장세가 나타나면 그리고 발생 비율이 전체의 3%의 수준이면 당일 시가에서 종가까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당일 장종 주가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5692의 매매건을 조사한 결과 장악형은 3487회로 나타났다. 포화형보다는 빈도수가 낮지만 그래도 그 비율이 전체의 7% 정도는 됐다. 지금까지의 가격 패턴을 머릿속에 담은 채 이런 포화형과 장악형을 나타낸 그림 1-5를 살펴보자. 우리는 지금 단기 가격 변동 지점을 포착하려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지금쯤이면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끝나야 하고 가격 변동 흐름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6은 이런 가격 변동 끝점을 표시하고 이 끝점들을 이은 선으로 가격 변동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중기 고점 및 저점에 대한 정의.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다. 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양편에 포진해 있을 때
포화형 패턴은 고려하지 않음. 중앙에 있는 이 고점을 단기 고점이라고 한다면 단기 고점 양편에 단기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포진해 있을 때 이를 중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시점에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질어질할지도 모른다. 웃자고 하는 말이다. 단기에서 중기, 다시 중기에서 장기로의 도약이 너무 심해서 현기증이 올지도. 어쨌거나 이 중기고점 양편에 이보다 낮은 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를 장기 고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단 한 문단으로 장기에서 중기로 다시 장기 시점 변동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주요 시장 가격의 변곡점을 정의했다. 시장 저점 확인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양옆에 포진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형성된 날을 찾아보라. 이날이 바로 단기 저점일이다. 단기 저점 양옆에 이보다 높은 단기 저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단기 저점을 중기 저점으로 본다. 장기 저점을 찾아내는 일도 마찬가지로 간단하다. 중기 저점 양편에 이보다 높은 중기 저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를 장기 저점으로 본다. 이제 이 모든 가격 변동점이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살펴볼 차례다. 그림 1-7은 모든 단기 변곡점을 표시한 그림이다. 그 다음 중기 변곡점을 찾아내고 마지막으로 장기 변곡점을 찾아 표시했다. 이 차트가 모든 사실을 알려준다. 이 그림을 보면 시장 가격 구조가 금방 이해되고 혼란스러운 가격 흐름도 상당 부분 정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리라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견본 차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스위스 프랑과 커피 선물을 대상으로 한 실제 가격 차트로 넘어갔다. 첫 단계는 모든 단기 변곡점을 표시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는 단기 변곡점보다 높거나 낮은 지점을 찾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중기 변곡점을 중심으로 더 높거나 낮은 변곡점을 찾아낸 다음 이를 장기 변곡점으로 확인했다. 말로만 들으면 아주 간단하고 수월해 보이지만 사실 차트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일단 차트에 대한 공부부터 하라. 가격 변곡점이 중요한 이유.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시장 가격 구조에 관한 기초적 정보를 이해하고 나면 시장 흐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일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형성되고 당일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날 단기 저점이 형성됐다고 보면 된다. 이 돌파의 속성상 단기 하락 변동 추세는 이렇게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전일 고점을 상회하는 고점을 찍은 날 당일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때 단기 고점이 형성됐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개장 시간 동안 이런 가격 변곡점이 생길 때 그 시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의미다. 단기 트레이드는 우리도 중기 고점 및 저점이 언제 형성되는지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고? 간단하다. 단기 고점으로 중기 고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기 고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적의 전환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림 1-10은 이 모든 가격 변곡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일 고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전 단기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새로 단기 저점이 형성됐다. 이는 B로 표시된 저점은 장기 저점이고 장기적 가격 추이를 시작하는 상승 출발점에서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각각의 변곡점이 전체의 그림을 구성하는 조각이 돼 각기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가격 추세 패턴을 그려낸다. 이런 패턴을 통해 전체적 가격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 언제든 또 어느 시장에서든 시장 추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들고 나가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꽤 오랫동안 나는 이러한 변곡점이 형성되는 지점을 매수 및 매도 시점으로 삼아 큰 이익을 챙겼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활용했던 기준점 가운데 이 가격 변곡점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었다고 자부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고 이러한 가격 지점의 이탈은 추세 및 추세 변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손절을 통한 자금 보존 및 시장 진입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